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말이 자꾸 꼬이고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서로 상처만 남는 순간 말입니다. 심지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상황은 냉랭해져 버린 경우 말이죠.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조종하거나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닌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이 방식을 전쟁터와 분쟁 지역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실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관찰과 느낌, 필요와 요청의 4단계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하나가 부러진 의자처럼 대화가 기울어집니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언어 습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많은 대화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이유는 관찰 대신 평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찰 대신 평가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바빠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을 때 너는 게으르구나라고 말하면 이미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상황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숙제를 하지 않았구나. 여기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전달합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경고합니다. 사실을 넘어선 한마디의 평가가 상대의 귀를 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산만하게 구는 학생에게 팀은 수업 시간에 산만해라고 말하는 대신 수업 중에 3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작은 차이가 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자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후자는 단순한 사실이어서 팀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팀은 방어하는 대신 왜 자리를 3번씩이나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기저귀인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저귀인 오류란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에서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로 쉽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폭력 대화의 관찰 단계는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게으르다라는 성격 평가 대신 오늘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인격이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2단계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로젠버그 박사에 따르면 이건 진짜 감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감정은 외롭다, 서운하다, 답답하다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느낌입니다. 앤과 조지는 부부입니다. 앤이 조지에게 당신은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자 조지는 아니야, 그런 적 없어라고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를 배운 후 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 중에 휴대폰을 볼 때 나는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어.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조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해라고 공감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편도체 반응을 누그러지게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말할수록 분노나 방어 반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3단계는 필요입니다. 감정은 항상 어떤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필요에서, 분노는 존중의 필요에서, 불안은 안전의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모든 감정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필요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인 마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는 회의 중 상사가 말을 끊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무례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비폭력 대화를 적용하면서 자신의 진짜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하는 필요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마크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중간에 끊기면 답답합니다. 제 의견을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자 상사도 이를 수용했고 회의 문화가 개선되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감정은 필요로 가는 길목에 놓인 이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필요의 단계는 자기인식을 높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 욕구 충족을 향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인식해야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요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 좀 배려해 주세요처럼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에서는 요청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까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엄마인 조이는 아들이 방을 어질러 놓자 좀 깨끗이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결같이 무반응이었죠. 비폭력 대화를 배운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내 옷과 책을 옷장과 책장에 넣어주면 고맙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니 아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가능 요청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시각화해 실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폭력 대화의 진짜 힘.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 대화를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힘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내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폭력 대화가 협상, 분쟁 해결, 그리고 가정 내 갈등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 대신 관찰을, 비난 대신 감정을, 추측 대신 필요를, 모호함 대신 구체적인 요청을 할 때 대화는 방어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비폭력 대화의 4단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관찰은 방어를 줄이고 느낌은 마음을 드러내며 필요는 본질을 찾게 하고 요청은 변화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 4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서로의 마음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